이 여성 홈리스들이 뭐 임신을 하게 되거나 할 때, 임신 이전에 피임이나 임신과 관련한 혹은 임신 중지와 관련한 제대로 된 어떤 정보들을 얻기도 힘들고 도와줄 수 있는 데들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주변에 트랜지션을 새로 시작하는 친구들이나 트랜지션을 이미 많이 진행한 친구들, 그 친구들 사이에서 저도 정보를 얻고 제 나름의 판단을 하고 결정들을 내리는데, 사실 이런 과정 안에서 누구와도 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게 없어요. 공신력이 있는 기관도 없고. 비구민은 이 사회에서 원칙적으로 이 사회의 미래에 없어야 할 존재, 그러니까 재생산 하지 말아야 할 존재로 설계되어 있어요. 비국민의 성적 권리를 말하려면 이러한 시설 사회에서 몸에 대한 차별적 통제로 만든 위계와 도구화된 삶에 대해 먼저 짚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회적으로 장애 여성의 이야기는 주로 폭력의 경험으로만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장애 여성은 연애 대상이 아니기도 하죠. 그렇지만 실제로 다들 연애와 섹스를 정말 잘 하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은 주로 글을 쓰는 구술생애사 작가 최현숙이고요. 최근 한 3년 반 정도 서울역 노숙일 광장을 중심으로 한 홈리스 현장에서 글을 쓰고 인권 활동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그 홈리스 현장에서 만난 성적 주체들은 의외로 굉장히 다양했어요. 물론 뭐 많은 사람들이 이성애자겠지만 이성애자 이외의 다양한 사람들, 비이성애자 혹은 뭐 성전환자들도 꽤 보였고, 특히 이제 장애인들, 빈곤이라는 단어로만 홈리스 현장을 말하기에는 다양한 다른 주체들이 있는 거죠. 신체 장애인뿐만 아니라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정신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발달 장애인들도 많고, 물론 이제 노인들, 뭐 사회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노숙 현장도 고령화 현상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홈리스 현장에서 이런 다양한 떨련한 주체들, 이상한 주체들에 대해서 그들의 성적인 권리, 성적인 어떤 주체로서의 그런 인식들은 사람들에게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그들 사이에서도 그것이 정당한 권리로 그렇게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여성 홈리스들의 경우에는 집이 없는 거, 그리고 빈곤, 게다가 장애까지 겹치면 정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죠. 노숙 현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적고, 그리고 훨씬 위험한 상황이다 보니까 거리에서 잔다는 게, 광장에서 일상생활을 해야 된다는 게 특히 남성들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여성들의 경우에는 그 바닥에 센 남자를 자기의 파트너로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혹은 보호하려는 이제 전략을 쓰기도 하는데, 그게 실제로 뭐 그럼 그 남성에게라도 제대로 보호받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그 남성에게 더 금품갈취나 신체적인 성적인 폭력들, 그리고 뭐 정신적인 상처들, 이런 것들을 계속 당하게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고 있는 거죠. 이 여성 홈리스들이 뭐 임신을 하게 되거나 할 때, 임신 이전에 피임이나 임신과 관련한 혹은 임신 중지와 관련한 제대로 된 어떤 정보들을 얻기도 힘들고, 정신장애인이나 발달장애 여성들의 경우는 더 그렇겠죠. 그래서 임신이 됐을 때 심지어는 자신이 임신됐는지조차 모르는 여성 홈리스들도 상당히 있고, 임신된 걸 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임신 중지를 하기 위해서 혹은 제대로 아이를 잘 낳기 위해서 그 다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도와줄 수 있는 데들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이 엄마와 아이가 안전하게 잘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속에서 가족 관계가 해체된다거나
더 많은 정신적인 상처들을 피차간에 받는 경우가 많죠. 안녕하세요. 저는 트랜지션 2년차 그리고 트랜스페런트를 운영하고 있는 정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뭐 뉴스에서 볼 수 있는 소식들도 그렇고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소식들도 그렇고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그 문제가 왜 일어나게 됐는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년 차인 만큼 주변에 트랜지션을 새로 시작하는 친구들이나 트랜지션을 이미 많이 진행한 친구들, 그 친구들 사이에서 저도 정보를 얻고 제 나름의 판단을 하고 결정들을 내리는데 사실 이런 과정 안에서 누구와도 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게 없어요. 공신력이 있는 기관도 없고 온라인의 정보들은 되게 난무하는데 그 많은 정보들 중에서 어떤 것이 사실인지 어떤 것이 미신인지 뭐 과장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내는 것도 자신의 몫이고 트랜지션에 마치 종착지가 있는 것처럼 그 종착지에 닿은 사람들 이외에는 다 트랜스젠더로 취급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호르몬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건가? 호르몬 치료가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호르몬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결정들부터 혼자서 다 내려야 하고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게 된다고 해도 온라인에서 정보를 찾는 것 이외에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호르몬 치료를 시작해도 얼마만큼의 도시지를 내가 맞아야 하는지, 얼마만큼의 주기에 맞아야 하는지, 그리고 호르몬 치료를 했을 때 내가 기대할 수 있는 부작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이런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개인의 경험일 뿐이고 너무 케이스가 달라서 특별히 도움이 되는 메시지인지도 내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호르몬 치료부터 시작해서 모든 앞으로의 인생의 과정들이 다 내가 혼자서 판단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부담을 가져야 하는, 그리고 마치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취급되어서 인생의 다른 가치들을 돌아볼 여유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IW31 외국인 보호소 폐지를 위한 물결에서 활동하는 에밀리입니다. 외국인 보호소 폐지 운동 통해서 기존에 해온 운동과 제가 새롭게 만나게 된 운동들이 내 몸과의 교차점을 발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비국민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모두를 환대하기 위해 새로운 상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이주민 같은 기존 용어에서 너와 나 사이에 분단시키고 이질성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철회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를 크고 작은 구금으로 밀어내는 현상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현상에서 나오고 싶은 마음 너무 큽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비국민은 그냥 국민이 아닌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해체하는 자리라고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라는 글자는 아니 비가 아니라 날 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국민의 성적 권리는 도국적으로 여겨지거나 없어야 할 것으로 취급되어 왔어요. 국민 보호와 비국민 차별을 원칙적으로 삼는 안보사회에서는 등록, 식별, 차별을 통해서 위계 사회를 유지하죠. 이런 위계를 유지하기 위해 성은 인구 관리와 정상 미래를 만들 관리와 통제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어요. 인구 재생산의 도구로 국가 안보와 무교쳐 있으니 비국민의 성적 권리는 더욱 통제되어 왔죠. 비국민은 이 사회에서 원칙적으로 미래가 없어야 할 전제, 이 사회의 미래에 없어야 할 전제, 그러니까 재생산하지 말아야 할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요. 없어야 할 전제들이니까 유효 기간이 있는 임시적인 삶으로만 전제하고 도국적으로만 바라보려고 하죠. 그래서 비국민의 성적 정체성의 탐색과 성관계를 결정하는 일은
더욱 가려칩니다. 출입국 관리와 체류 관리의 이름으로 성적 권리를 가질 수 없는 갖기 힘든 삶의 조건에 살게 하고 권리의 주체가 아닌 관리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려요. 비국민에게 예외적인 상황은 혈연 중심주의, 경제 제일주의, 그리고 국익 중심주의에 의해서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정상성을 갖추는 성적 관계, 교원을 통해서 혈연 중심주의 사회를 재생산하는 데에 기여 가능한 자이거나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증명된 자, 아니면 국가의 인덕적인 위상에 기여 가능한 자들에게만 내부 사회에 진출 가능한 사회적 신분을 부여하고 더 임시적인 전제로 허락하죠. 비국민의 성적 권리를 말하려면 이러한 시설 사회에서 몸에 대한 차별적 통제로 만든 위계와 도구화된 삶에 대해 먼저 짚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회적 조건 속에서 성적 정체성을 탐색하고 성관계를 결정하고 욕망을 갖추는 성적 권리를 개인적 선택권 차원에서만 바라볼 수 없게 만들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여성 공감에서 활동하고 있는 은선입니다. 장애여성 공감은 사회가 규정하고 있는 정상성이라는 기준에 도전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여성과 소수자로 살아가는 이들이 경험하는 차별의 문제를 제기하고 또 이 사회에서 동료 시민으로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권리들을 쟁취하는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성적 권리는 보호해야 하는 것으로 통제가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 욕구를 드러내는 일은 사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구조의 문제, 그리고 통제적인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과도한 문제 행동으로 쉽게 규정되고 있어요. 특히 장애 여성들에게 성은 언제나 안전을 이유로 예방이 가장 최우선시 되고 있는 반면에 장애를 가진 나의 몸이나 욕망을 이야기해 본 경험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장애 여성의 이야기는 주로 폭력의 경험으로만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장애 여성은 연애 대상이 아니기도 하죠. 그렇지만 실제로 다들 연애와 섹스를 정말 잘 하고 있거든요. 물론 장애 여성들이 연애 관계 안에서 주도권을 가지기 어려운 조건과 위치에 있지만 어떤 갈등과 기대를 하고 있는지, 지금 충분히 즐기면서 하고 있는 경험들은 무엇인지 사회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장애 여성들이 관계 맺는 과정 안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경험들을 지금보다 더 솔직하고 더 거칠게 꺼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애 여성들이 성적 권리를 말한다는 것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정상적인 몸의 기준에 나를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매력을 알고 내 몸을 또 직면해야 되고 내 매력을 또 상대에게 어필하는 방법을 찾는 일이기도 하고요. 또 저처럼 이렇게 활동 지원이 필요한 장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에게 활동 지원을 요청하는 게 단지 미안함만이 아니라 나와 관계 맺고 그리고 욕망을 같이 실천해가는 관계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서 이야기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장애 여성들이 망하고 실패하는 경험들을 더 끊임없이 말하면서 새롭게 도전하는 욕망들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관계를 만드는데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이런 변화들을 장애 여성들이 주도해서 만들어갈 때 장애 여성의 삶이 반영되는 성적 권리들을 더 풍부하게 상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숙인이나 홈리스에 관련한 복지가 여성을 없는 것으로 취급하고 남성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게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그동안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해오면서 최근에 이제 생긴 제도가 여성 홈리스에게 생리대를 제공하겠다는 요거 한 문구가 들어갈 정도로 그만큼 여성 홈리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고 뭐 숫자상으로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고 사실 여성 홈리스들은 광장보다는 다양한 곳들에 이렇게 따로따로 흩어져서 지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찜질방이나 무슨 뭐 컴퓨터방이나 혹은 어쨌든 사람들이 모여져 있지 않은 공간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나 뭐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곳에 있는 여성 홈리스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숫자로도 통계로도 취합되지 않는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이제 정부나 기관들의 그 홈리스 관련한 정책에 여성 홈리스를 구체적으로 찾아내기 위한 실태조사의 방식들이 이루어져야 하고 집을 나오기 이전 홈리스라는 상황으로 떨어지기 이전 상황 혹은 뭐 노숙으로 길거리로 나오기 이전 상황부터 실제로 집에 살면서도 상당히 홈리스의 상황을 살고 있는 여성들이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집안에서 여러 가지 폭력적인 상황들이나 심리적이고 신체적이고 이런 문제에서의 불안정 때문에 실제로 홈리스인 상황이 많고 혹은 그렇게 집을 나왔다 하더라도 또 거리로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죠. 가능하면 거리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식당에서 일하면 식당에 어떤 방 한 칸에서 잔다거나 어떤 창고에서 잔다거나 버티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이 전혀 실태조사되지 않고 길거리로 나온 사람들만을 홈리스로 보는 과정에서 통계에도 잡히지 않고 그들의 그 생애 주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들, 어떤 복지들이 필요한지 내가 여성으로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한테 어떤 도움을 받을지와 관련해서 비홈리스보다 훨씬 더 열악한 조건에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발달장애 여성 홈리스들의 경우를 보면 혼인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혼인관계 안에서 낳은 아이에 대해서 엄마나 남편 혹은 기관이 결정을 해서 아이를 보육원에 보낸다거나 뭐 입양을 시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결정을 했고 심지어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키우고 싶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그렇게 보내졌다거나 혹은 당사자인 엄마에게 전혀 질문하지 않고 그렇게 보내진 거 이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노숙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그렇죠. 기관의 어떤 그 공무원들 뭐 정부 측의 지원을 받는 노숙인 복지 기관들의 직원들에 의해서 임신이 이제 발견되고 확인되고 그 다음에 어떤 도움이 주어지는 건데 이 도움의 과정이 그냥 임신 중지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국립병원들로 데리고 가거나 심지어는 이제 여성 직원이 모자라서 남성 직원이 데리고 가는 이런 상황들도 많고 열악한 경우에는 아이를 출생시키고까지 안 한 채 유기되거나 혹은 주변인들에 의해서 유기되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너무 그 노숙인 복지 홈리스들의 복지가 남성 중심으로 되어져 있으면서 여성들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고 여성들의 상황이나 어떤 필요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그래서 여성의 생애 주기별 여성 홈리스에 대한 의료 복지 그리고 정보 제공, 지원 체계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트랜스젠더라고 느끼는 순간 혹은 그걸 인정하고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살겠다고 결정을 내리는 순간부터 겪어야 되는 불편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흔히 생각하기를 화장실 가는 문제를 생각하는데 화장실 가는 것 이상의 문제들이 훨씬 더 많아요.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일상을 구성하는 요소들도 있지만 1년을 구성하는 10년을 구성하는 더 크게 나의 노년을 구성하는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트랜스젠더들은 트랜스젠더로 살아가면서 당연히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대하는 게 큰 욕심이고 근데 그 기대라는 게 사실 다른 사람들한테는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가장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와 관련된 보장들이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에요. 유럽에 있는 제 친구들은 혹은 서구권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얻는 의료보험이라던가
국가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을 통해서 트랜지션은 물론이고 트랜지션 이후의 관리도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모두 외면하고 좀 숨어야 되는 분위기가 강하다 보니까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편한 마음으로 와서 손을 내밀고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끼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진보적인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관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연계되는 문제들도 쉽게 발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성병이라던가 아니면 성노동을 하게 된다거나 약물을 사용하게 된다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자신에게 다가왔을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고립시키지 않고 고립되지 않고 함께 이야기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수치심이라던가 사회적인 편견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을 자꾸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세상이랑 뭔가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게 만드는데 그런 편견이나 두려움 없이 마주할 수 있는 어떤 기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석적, 위계적 관계에 처해 있는 비구민에게 예를 들어 결혼 이주 여성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에게 결혼을 통해 체류 자격이 부여되는데요. 소위 말하는 체류 자격은 체류 목적에 맞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비구민의 위치를 설정하는 힘을 행사하고 관리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구민의 삶을 도구화하는 것이에요. 도구로서의 삶이니 사회에서 기대하는 도구적 기능을 상실할 때, 예를 들어 이혼할 때는 이 사회에서 존재할 권리도 같이 상실하는 거예요. 양육하는 아이 혹은 자신이 부양하는 국민의 유무에 따라 도구로서의 가치가 남아있는지에 따라 체류 자격을 계속 부여할지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리고 결혼 이민 비자에서 더 안정적인 비자로 전환하려는 과정에서는 경제적 능력까지 따지니까 이 사회에 진입해서부터 삶의 전반적인 과정을 도구로서 평가받고 관리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는 수많은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다른 체류 자격으로 살다가 한국 사회에서 생활 동반자가 생길 때는 주기적으로 자격을 삭제당하지 않기 위해 결혼이라는 제도에 진입하는 선택을 많이 하게 돼요. 결혼하지 않아도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의 조건들을 결혼을 통해서만 부여하는 거예요. 여기서 남녀 이분법의 구조적인 틀에 맞을 경우 결혼이라는 선택이라도 할 수 있는데 결혼 제도에서 요구되는 남녀 이분법의 틀에 맞지 않은 경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수단이 그냥 없는 거예요. 또 한국에서 살면서 생긴 그 생활 동반자가 한국 국적자가 아닌 경우에는 결혼을 하더라도 이 사회에서 덜 임시적이고 더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입국 관리, 체류 제도, 한국 사회 기존의 가족 제도 등등과 싸우고 바꾸지 않은 이상 정보가 제공되더라도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부재하니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되지 않고 사회에서 출현할 권리 자체를 빼앗기니까 여기서 어떤 정보와 경험이 필요하고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국민과 위계적인 관계에 처해 있는 비국민의 노동 환경은 더 정석적이고 열악할 수밖에 없거든요. 국민 지위를 갖추고 있는 생활 동반자가 없으면 실은 모든 사회 자원을 얻기 어려워요. 제가 아는 미등록 비국민이
몇 년째 김밥 식당 안에 있는 작은 방에서 지내는데 사장이 CCTV를 설치해 놓았어요. 미등록 비구민이 혼자 살고 혼자 일을 하니까 사장이 멀리서 가게가 운영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고용된 여성 미등록 비구민이 혼자 사는 게 위험하기도 해서 혼자 사는 미등록 여성 비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한 거라고 들었어요. 일터이자 삶터인 이 공간에서 한 달 휴일이 3일뿐이고 거의 모든 시간 가게에 있는 이 친구에게 무슨 성적 권리가 있을까요? 반려인과 학교에 다니는 중인 아이는 자유롭게 방문하러 올 수도 없고, 가족 결합권의 부재, 노동조건, 사회에서 성원권의 부재 등 삶의 고립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분에게 어떤 정보를 줘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비구민들 다 출입국 관리 제도와 체류 제도로 인해서 삶 전체가 구금의 연장선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외국인 보호소에 갇힌 미등록 비구민들은 이 사회에 존재해도 이미 삭제당한 상태에 처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보호소 자체는 감옥이고 성재생산 권리를 교여한 장소 그 자체죠. 정보 제공의 고민보다도 어떻게 풀어줄 수 있을까부터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나누게 된 모든 예시들은 거의 다 정보 제공이란 고민을 하기 전에 먼저 처해 있는 구조적 상황의 변화부터 생각해야 할 것 같아서 무슨 정보를 제공해야 할까 같은 생각은 잘 떠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해서 먼저 모든 비구민에게 자신도 당당하게 경험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장애 여성들이 산부인과에 갈 때 건물이나 이제 진료대에 물리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물론 시설의 문제들도 있지만 무엇보다 장애 여성들이 나의 등장으로 사람들이 불편해하지는 않을까, 낯설어 하지는 않을까 라는 불안감이 들거나 차별적인 시선이나 말들을 들을 때 진료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당하지 않고 내 몸에 맞는 진료와 정보들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들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또 장애 여성들이 정보를 찾을 때 나에게 맞는 피임 정보나 또 시도해 볼 수 있는 체위들, 자위의 방법들, 이런 교육이나 정보들을 찾는 게 지금은 너무 제한적이에요. 지금 있는 정보들이 흩어져 있기도 하고 또 비장애 남성 중심의 정보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 장애 여성들이 어떤 정보를 찾아야 될지 막막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내 몸이 즐겁고 편안한 느낌들, 그래서 좋아하는 감각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장애 여성에게 성과제 생산 권리가 더 이상 위험이 아니라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떤 게 즐거운 것인지 정말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하고, 이런 고민들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장애 여성의 경험을 지지하는 관계 속에서 장애 여성들이 필요한 조력과 지원들을 함께 고민하고 더 다양하고 즐거운 실천들을 담은 정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쉐어가 노인과 홈리스들이 와서 함께 편하게 자기 상황을, 사정을 이야기하고 어떤 지원도 연대도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물적 공간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사실 쉐어와 홈리스, 여성 홈리스, 여성 노인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까 관련해서 별로 이제 상상을 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저희가 최근에 여성 홈리스 하나가 거리에서 성적으로 유사강간을 당하다가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여성 홈리스의 어떤 그 성애적인 권리와 안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고, 또 이제 그 홈리스 행동 안에도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들이 생겨나면서 우리도 여성 홈리스의 성적 권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좀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이번에 이제 쉐어에서 저희에게 이런 질문을 주시고 이런 인터뷰에도 같이 참여하는 김에 우리 안에서도 모두의 안전한 임신 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이거 우리 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좀 결정을 해서 가입하기로 했고, 이걸 계기로 해서 쉐어와 그리고 이 네트워크와 함께 여성 홈리스의 성적 권리 그리고 안전, 그리고 뭐 그것을 넘어선 다양한 경계, 바깥의 경계를 드나드는 그런 여성들 혹은 성적 주체들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을 나눠갔으면 좋겠습니다. 쉐어라는 공간은 제가 상상하지 못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상상하고 있다는 건 어디선가 보았거나 들었거나 혹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봤다는 건데, 제가 감히 생각할 수 없던 그런 공간들이 되어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공간에서든 찾아가면 뭔가 그 공간에 룰이 있어서 나의 이야기를 꺼내놓거나 나의 이야기를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어떤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있고 공유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서로를 향한 믿음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쉐어는 욕망을 말하고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새로운 도전을 함께 해나가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함께 싸우면서 같이 고민을 또 연결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쉐어는 비구민의 체류 권위 말고 사회에 동등하게 출현할 권리를 함께 상상하고 함께 싸울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리지 않은 이야기들을 마음껏 말하는 공간, 새로운 도전을 함께 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투젠! 너네 내가 카메라를 너무 안 봤다고 생각하는 거지?